안녕하세요. 진짜 인생 진생입니다. 오늘은 너무 늦어버린 후회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땐 짐처럼 여겼습니다. 늘 거기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머니가 떠난 뒤에야 자식들은 가장 무거운 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새벽 3시 이웃집 김씨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박순희 할머니는 현관 앞 계단에 쓰러져 있었다. 장을 보러 나가려던 참이었다. 평소처럼 새벽 시장에 가려고 집을 나서다가 그만 발을 헛디딘 것이다. 78배 나이에도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살림을 꾸려왔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병원 응급실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 속 대퇴골에는 선명한 금이 가 있었다. 정형외과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만 연세를 고려하면 회복에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최소 석 달은 누군가 옆에서 돌봐드려야 해요. 그 말을 들은 건 장남 박진수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벌써 머리가 복잡했다. 회사에서는 팀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돼 야근이 잦았고 아내는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대학생인 두 아이들은 자기 방에서 나올 줄을 몰랐다. 석 달이라 우리 집에서 어떻게 모시지? 그는 곧바로 동생들에게 단체 카톡을 보냈다. 어머니 낙상 사고, 대퇴골 꼴절, 당분간 누가 모셔야 함. 답장은 예상보다 빨리 왔다. 하지만 내용은 하나같이 난색을 표하는 것들이었다. 둘째 딸 은경은 이렇게 썼다. 오빠, 우리 집은 진짜 안 돼. 애들 학원 스케줄 때문에 나도 차 끌고 매일 여기저기 다니는데 어머니까지 모시면 돌아버릴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신랑도 요즘 사업이 안 좋아서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셋째 아들 민호는 더 직설적이었다. 형, 나도 애가 이제 돌이야. 와이프는 육아 때문에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고 어머니 모실 여력이 없어. 미안. 막내딸 수지는 한술 더 떴다. 오빠, 나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혼자 사는데 어떻게 모셔? 원룸이라 공간도 없고 나도 회사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박진수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도 사정이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장남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일단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처음 일주일은 그럭저럭 버텼다. 아내가 퇴근 후 어머니 식사를 챙겨드리고 진수가 새벽에 출근하기 전 화장실까지 부축해드렸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여보,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어머니까지 돌보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우리 애들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있잖아. 아내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다. 진수도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회사에서 실수가 잦아졌다. 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도 벅찬데 어머니 간병까지 겹치니 몸과 마음이 모두 한계에 다다랐다. 결국 그는 다시 동생들을 불러 모았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우리 번갈아 가면서 모시자. 한 달씩 돌아가면서. 진수의 제안에 동생들은 잠시 침묵했다. 은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빠 말이 맞긴 한데 현실적으로 우리 집은 좀 어려워. 그래도 최선을 다해볼게.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그래, 우리가 형한테만 떠맡길 순 없지. 나도 한 달은 모실게. 수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정말 공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은데. 대신 병원비나 생활비는 내가 좀 더 보탤게.
그렇게 형제들은 번갈아 어머니를 모시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한 달도 채 지키지 못했다. 은경의 집으로 어머니가 옮겨간 지 2주일 만에 전화가 왔다. 오빠 미안한데 어머니 좀 다시 모셔가. 애들이 할머니 때문에 집중을 못한대. 그리고 우리 신랑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난리야. 민호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를 모신 지 일주일 만에 아내와 큰 싸움을 했다며 SOS를 쳤다. 형,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 엉망이야. 와이프가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아니고 왜 자기가 고생해야 하냐고 난리야. 미안하지만 어머니를 다시 형 집으로. 결국 어머니는 다시 장남 집으로 돌아왔다. 박순이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쌌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을 보며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짐이 됐구나. 그 생각이 가슴 깊숙이 박혔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다. 미안하다, 진수야. 엄마가 불편하게 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진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형제들은 다시 모였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있었다. 요양원. 결국 은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빠,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야. 우리 모두 일도 하고 가정도 있고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수 없어. 차라리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머니한테도 나을 것 같아. 민호도 거들었다. 누나 말이 맞아. 요양원이라고 다 나쁜 곳은 아니잖아. 요즘은 시설도 좋고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케어해 주니까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어. 진수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장남으로서 그 말을 먼저 꺼내기가 두려웠다. 하지만 동생들이 먼저 말해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그래,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게 나을 것 같긴 해. 그렇게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다. 형제들은 각자 요양원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일주일 만에 시내에서 평판이 좋다는 청소요양원으로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자리는 무겁고 어색했다.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우리가 의논한 게 있어요. 박순이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자식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표정만 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짐작이 갔다.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거기는 간호사들도 항상 계시고 어머니 같은 분들도 많아서 외롭지도 않으시고. 진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박순이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 말이 맞다.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 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괜찮아. 엄마도 생각해봤어. 너희들 다 바쁜데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엄마가 다 알아. 요양원 가는 게 서로한테 좋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다. 자식들은 안도와 죄책감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청소요양원으로 어머니를 모시던 날 형제들은 모두 함께 따라갔다. 깔끔한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여기라면 괜찮을 거야. 우리가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훨씬 나아. 방 배정을 마치고 어머니의 짐을 정리해 드린 뒤 형제들은 하나씩 작별 인사를 했다. 어머니, 자주 올게요. 아프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박순이 할머니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래,
너희 일들 열심히 해라. 엄마 걱정 말고. 자식들이 떠나고 나자 요양원 방은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가을 해가 기울고 있었다. 박순이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봤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며 혼자 중얼거렸다. 괜찮아. 이게 맞는 거야. 처음 한 달간은 형제들의 방문이 잦았다. 주말마다 한 명씩은 얼굴을 비췄다. 하지만 2달, 3달이 지나자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어머니, 이번 주는 회사 일이 좀 바빠서 애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 다니느라 출장이 잡혀서 다음 주에 갈게요. 핑계는 다양했지만 결국 의미는 같았다. 바빠서 못 가겠다. 어느덧 방문은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2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전화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를 물었지만 이제는 명절 때나 생각나면 한 통씩 걸어오는 정도였다. 박순이 할머니는 서운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화가 오면 언제나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엄마 괜찮아. 여기 사람들도 다들 좋고 밥도 잘 나와. 너희 일 열심히 하고 건강 챙겨라. 요양원 직원들도 박순이 할머니를 좋아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조용히 지내는 그녀는 모범적인 어르신이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좋아요. 다들 잘해주시는데 뭐. 자제분들 요즘 자주 오시나요? 응, 바빠서 잘 못 오시긴 하는데 전화는 자주 와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식들이 자주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남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형제들 사이에서 어머니는 점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되기 시작했다. 명절 때도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니까 편하실 거야라는 말로 대신했다. 요양원비는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갔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순이 할머니는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계획을. 자식들이 알면 깜짝 놀랄 그 무언가를. 청소요양원에서 박순이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세면을 하고 식당에서 아침을 드시고 오전에는 요양원 정원을 산책하셨다. 오후에는 로비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요양원 직원들이 보기에 박순이 할머니는 검소하고 평범한 노인이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도, 특별한 용돈을 받지 못하는 것도 그저 그런 사연 중 하나였다. 요양원에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았으니까. 하지만 박순이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매달 초 할머니는 간호사에게 작은 부탁을 했다. 김 간호사님, 은행 좀 다녀와야 하는데 휠체어 좀 밀어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가야 해요. 그냥 좀 밀어만 주세요. 김 간호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할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요양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까지 할머니를 모셔다 드렸다. 은행 안에서 박순이 할머니는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다. 그 통장에는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중 일부를 인출한 뒤 남은 금액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리고 작은 수첩에 날짜와 금액을 또박또박 적었다. 김 간호사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어르신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직업 윤리였다. 하지만 한 번은 할머니가 수첩을 펼쳐놓은 채 잠든 적이 있었다. 김 간호사가 담요를 덮어드리려다 우연히 그 수첩을 보게 됐다. 거기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2023년 8월 마이너스 잔액 3억 2천만 원. 2024년 1월 마이너스 잔액 3억 5천만 원. 2024년 6월 마이너스 잔액 3억 8천만 원. 김 간호사는 깜짝 놀라 수첩을 덮었다. 요양원비를 자식들이 간신히 나눠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할머니에게 이런 재산이 있을 줄은 몰랐다. 그럼 왜 자식들에게 말씀 안 하시는 거지? 그날 이후 김 간호사는 박순희 할머니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됐다. 평범해 보이는 이 작은 할머니에게는 분명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았다. 박순희 할머니의 재산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 박종철과 함께 평생을 모아온 피땀 어린 돈이었다. 젊은 시절 박종철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다.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한 그의 성품 덕분에 단골 손님들이 많았다. 순이는 가게 일을 도우면서 살림을 꾸렸다. 아이 넷을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두 사람은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저축을 했다. 여보, 우리 나중에 늙으면 애들한테 짐 되지 말아요. 그럼요. 우리 돈은 우리가 벌어놔야죠. 그렇게 30년을 모았다. 철물점은 나중에 건물주에게 좋은 가격에 팔렸고 그 돈은 고스란히 저축으로 이어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순이에게 통장을 쥐어주며 말했다. 여보, 이 돈은 당신 것이요. 아이들한테 주든 말든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하지만 내 생각엔 너무 쉽게 주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소. 왜요? 돈이 생기면 사람들은 변하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일 거요. 지금은 착하게 보여도 막상 유산 앞에서는 달라질지도 몰라요. 순이는 그때 남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식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양원에 들어온 뒤 그녀는 남편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무관심해졌다. 전화도 뜸해지고 방문도 줄어들고 명절에도 요양원에 혼자 남겨졌다. 어느 날 둘째 딸 은경이 드물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순이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어머니, 혹시 돈 좀 있으세요? 왜? 무슨 일 있니? 아니, 애 학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요. 그리고 신랑 사업이 요즘 안 좋아서 빚도 좀 있고 어머니 혹시 모아둔 돈 있으면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다. 딸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사실이 슬펐다. 은경아, 엄마도 요양원비 내느라 여유가 없단다.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뭔가 좀 남은 거 있지 않으세요? 그런 거 없어. 미안하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순이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남편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돈이 생기면 사람들은 변하오. 그 후로도 자식들은 간간히 돈 이야기를 꺼냈다. 장남 진수는 집을 사려면 목돈이 필요하다고 했고 셋째 민호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막내 수지는 결혼 자금을 모아야 한다고 넌지시 말했다. 순이는 그때마다 엄마도 여유가 없다고 대답했다. 자식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속에는 깊은 고민이 자리 잡았다. 이 돈을 자식들에게 주면 과연 그들이 행복해질까? 그녀는 요양원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다. 유산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된 이야기, 돈 때문에 싸우다 법정까지 간 가족 이야기, 재산을 물려받고도 결국 탕진해버린 자식들 이야기. 순이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내가 이 돈을 주면 애들이 서로 싸우겠지. 누가 더 많이 받았네, 누가 더 적게 받았네 하면서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어느 날 순이는 요양원 상담실에서 우연히 복지재단 팸플릿을 보게 됐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 팸플릿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밤새 고민했다. 자식들에게 주면 싸울 텐데 차라리 이 돈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 생각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순이는 요양원 원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원장님, 혹시 기부 같은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부요? 할머니, 무슨 기부를 하시려고요? 제가 가진 돈을 좋은 곳에 쓰고 싶어서요. 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요양원비도 자식들이 나눠내는 형편인데 기부를 한다니. 할머니, 혹시 자제분들은 아세요? 아니요. 그리고 알려줄 생각도 없어요. 이건 제 돈이니까 제가 결정할 거예요. 원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복지재단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줬다. 순이는 며칠 후 복지재단 상담사를 만났다. 그녀는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돈을 어려운 사람들 위해 쓰고 싶어요. 병원에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 그런 사람들 돕는 데 쓰면 좋겠어요. 상담사는 감동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상관없어요. 제 인생이고 제 돈이에요. 자식들한테 물려줘 봤자 싸우기만 할 텐데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나아요. 그날 순이는 기부 서류에 사인을 했다. 하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 기부가 실행되도록 유언으로 남기기로 했다. 제가 죽고 나서 장례식 끝나고 이 사실을 공개해 주세요. 그전에는 비밀로 해주세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마음속 짐을 조금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애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게 나은 거 맞죠? 남편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는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순이는 그 후로도 매달 은행을 다녔다.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고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다. 그 돈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며.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외로웠다. 자식들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방문은 거의 없었다. 명절이 되면 다른 어르신들은 가족들이 찾아왔지만 순이는 혼자 남았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죽고 나면 애들이 놀라겠지. 엄마한테 이렇게 많은 돈이 있었는데 왜 말 안 했냐고 하겠지. 그 생각을 하니 조금은 통쾌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멀어질 줄은 몰랐으니까. 어느 날 저녁 순이는 작은 노트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식들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였다. 진수야, 은경아, 민호야, 수진아. 엄마가 이 글을 쓸 때쯤이면 아마 너희는 많이 놀라 있을 거야. 엄마한테 돈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 미안하다. 엄마가 일부러 숨긴 거야. 왜냐하면 엄마는 너희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엄마와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이 너희 사이를 갈라놓는 이유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엄마는 결정했단다. 이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기로. 너희에게 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엄마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야. 부디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마이너스 엄마가. 순이는 편지를 접어 수첩 속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언젠가 이 편지를 자식들이 읽게 될 날을 생각하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비록 자식들은 멀리 있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는 따뜻해지면 좋겠다. 그것이 박순희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다. 박순희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6시에 눈을 떴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상하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어라, 오늘은 왜 이러지? 그녀는 침대 옆 호출배를 눌렀다. 잠시 후 김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몸이 좀 이상해요. 일어날 수가 없네요. 김 간호사는 재빨리 할머니의 맥박과 혈압을 쟀다. 혈압은 평소보다 훨씬 낮았고 맥박도 불규칙했다. 할머니, 지금 바로 병원 가셔야겠어요. 제가 119 부를게요. 그럴 필요까지야. 안 돼요. 이건 심각한 상태예요. 구급차가 도착하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순이는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각종 검사를 한 뒤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지금 상태로는 언제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들께 연락하셔야겠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즉시 자식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장남 진수가 가장 먼저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니가요? 지금 어느 병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진수는 회사에 급히 반차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동시에 동생들에게도 단체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위독. 서울대병원 응급실. 빨리 와. 그 짧은 문자는 형제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은경은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다 말고 황급히 나왔고 민호는 거래처 미팅을 취소했다. 막내 수진도 회사에 조퇴를 신청하고 택시를 잡아탔다. 오랜만에 형제 넷이 한자리에 모였다. 응급실 대기실에서 그들은 불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형, 어머니 상태가 어때? 은경이 다급하게 물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심장이 많이 약해졌대. 연세도 있으시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장담할 수 없다고. 그럼 수술은? 수술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대. 일단 약물 치료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형제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제야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다. 우리가 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마지막으로 전화드린 게 언제였지? 어머니 생신도 그냥 지나쳤었나?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죄책감이 목을 조였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대기실로 나왔다. 보호자분들 계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일단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환자실이요? 네.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형제들은 서로의 얼굴을 봤다. 중환자실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이 컸다. 비용은 얼마나?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루 입원비가 대략 20만 원 정도입니다. 보험 적용되면 조금 줄어들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입원시켜주세요. 진수가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요양원비도 부담스러운데 병원비까지 나가면 가게에 큰 타격이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형제들은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쓴 어머니를 바라봤다. 작고 여윈 몸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다. 언제 이렇게 작아지셨지? 은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가 너무 소홀했어. 수진도 코를 훌쩍였다. 하지만 슬픔 뒤에는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다. 형제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형, 그런데 어머니 혹시 재산 같은 거 남겨놓으신 게 있을까? 민호가 넌지시 물었다.
글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뭔가 남았을 법도 한데 어머니가 말씀 안 하셨잖아. 요양원비도 우리가 내고 있으니까 별로 없는 거 아닐까? 은경이 끼어들었다. 그래도 아버지가 철물점 하셨잖아. 그거 팔았을 때 돈이 좀 됐을 텐데. 어머니가 평생 검소하게 사셨으니까 혹시 모아두신 게 있을 수도 있지. 형제들의 대화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어머니의 건강보다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졌다. 만약에 유산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나누는 게 공평할까? 장남인 형이 좀 더 받는 게 맞지 않아? 무슨 소리야? 요즘 시대에 그게 어디 있어? 똑같이 나눠야지. 그래도 형은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 많이 했잖아. 누나도 딸로서 효도 많이 했고, 나도 아들로서 책임 다했어. 다 똑같아.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가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주의를 줬지만 형제들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결국 진수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야,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저렇게 누워 계신데 우리가 유산 타령이나 하고 있어? 모두 입을 다물었다. 진수의 말에 찔린 것이다. 하지만 속마음까지 바뀐 건 아니었다. 각자는 여전히 만약에를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우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면회 시간이 잠깐 허락됐다. 형제들은 한 명씩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순이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자식들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너희들 다 왔구나. 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 걱정 마. 순이는 자식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았다. 그 손길은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엄마가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미안하죠. 아니야.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 돼서 미안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제대로 못 챙겨드려서 죄송해요. 형제들은 눈물을 흘렸다. 진심인지 죄책감 때문인지는 그들도 구분하지 못했다. 순이는 자식들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죽고 나면 너희 서로 싸우지 마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오래 사셔야죠. 아니야. 엄마 나이가 얼만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들어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돈 때문에 싸우지 말고.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순이는 자식들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이 이미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돈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슬펐지만 동시에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내가 이 돈을 너희한테 줬으면 정말로 싸웠겠지. 엄마가 잘 결정한 거야. 면회 시간이 끝나고 형제들은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형, 우리 교대로 여기 있을까? 민호가 제안했다. 그래야지. 혼자 두면 안 되니까. 그럼 오늘은 내가 남을게. 너희는 집에 가서 쉬어. 진수가 말했다. 다른 형제들은 고마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밤 진수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한테 재산이 있을까? 있다면 얼마나 될까? 우리 몫은 얼마나 될까? 그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인데 왜 자꾸 돈 생각이 나는 걸까?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병원비, 요양원비, 생활비 모든 게 돈이었다.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진수는 긴 밤을 보냈다. 며칠 후 순이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의사는 고비를 넘긴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다. 이게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졌다. 그녀는 요양원 원장에게 전화를 부탁했다. 원장님, 복지재단에 연락 좀 해주세요. 제 서류 최종 확인 부탁드린다고. 할머니, 지금 그런 생각하실 때가 아니에요. 쾌차하세요. 아니에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부탁드립니다. 원장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며칠 후 공증 변호사가 병원을 방문했다. 순이는 마지막으로 서류에 서명을 했다. 이제 됐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발 제 자식들이 알기 전에는 비밀로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날 밤 그녀는 작은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글을 추가했다. 너희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없을 거야. 놀라지 마라.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선택한 길이니까. 돈 때문에 싸우지 말거라. 엄마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만 기억해줘. 마이너스 엄마가. 순이는 노트를 덮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평화로웠다. 박순이 할머니는 병원에서 2주일을 더 버텼다. 하지만 결국 심장은 멈췄다. 그날은 쌀쌀한 가을 아침이었다. 형제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에는 장례식장에서였다. 형, 장례는 어떻게 치를까? 민호가 물었다. 3일장으로 하자. 그게 적당할 것 같아. 비용은? 일단 우리가 나눠서 내고 나중에 정산하자. 형제들은 슬픔보다는 실무적인 대화를 나눴다. 장례식장 예약, 부의금 관리, 조문객 응대해야 할 일이 많았다. 빈소가 차려졌다. 영정사진 속 순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오래전 가족 사진을 찍을 때의 모습이었다. 그때는 모두가 행복했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요양원 직원들, 옛 동네 이웃들, 아버지의 철물점 단골 손님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순이를 기억하고 있었다.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항상 웃으시고 불평 한 번 안 하시던 분이셨어요. 마지막까지 자식들 걱정만 하시더라고요. 조문객들의 말을 들으며 형제들은 가슴이 아팠다. 그렇게 좋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장례 이틀째 되던 날, 낯선 사람 2명이 빈소를 찾아왔다. 한 명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다. 실례합니다. 고인의 유족분들이신가요? 정장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다. 네, 그런데 누구신지? 진수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대답했다.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공증을 의뢰하신 분이고요. 이쪽은 희망복지재단의 박 팀장님이십니다. 복지재단이요? 형제들은 서로의 얼굴을 봤다. 복지재단이 왜 어머니 장례식에? 네. 고인께서 생전에 저희 재단과 특별한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말씀드리려 했는데 중요한 사안이라 미리 찾아뵙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공증된 법적 문서이고요. 장례가 끝나면 정식으로 공개하겠지만 유족분들께 미리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유언장이요? 형제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유언장이라면 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인께서는 본인 명의의 전 재산을 희망복지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진수가 벌떡 일어났다. 다른 형제들도 놀라 입을 벌렸다. 기부요? 전 재산을요? 네.
총 금액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4억 2천? 형제들은 말을 잃었다. 어머니에게 그런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고 그걸 전부 기부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이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언제 그런 재산을? 은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 팀장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고인께서는 돌아가신 남편분과 평생 모으신 재산을 저희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여러 차례 상담을 하셨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하지만 왜 저희한테는 말씀이 없으셨죠? 민호가 항변했다. 고인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이 재산 때문에 다투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셨다고. 그건 어머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법적 상속인인데.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가 조용히 대답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본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유족분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실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평생 저희를 키우신 분이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기고 전부 기부를 했다고요? 진수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떨렸다. 고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돈으로 자식들이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낫다고요. 박 팀장의 말에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빈소는 순식간에 냉랭해졌다. 조문객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형제들은 빈소 밖 복도로 나와 급히 회의를 했다. 이거 뭐야? 4억이 넘는 돈을 기부했다고? 요양원비 낸다고 허덕이면서 어머니는 그렇게 큰 돈을 갖고 계셨어? 그걸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신 거야? 변호사 말로는 법적으로 문제 없대. 어떻게? 소송 걸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상속권이 있잖아. 소송 걸어봤자 이길 수 있을까? 공증까지 받았다는데. 형제들은 말다툼을 시작했다. 누구는 소송을 주장했고 누구는 그냥 포기하자고 했다. 누구는 재단과 협상을 해보자고 했다. 결국 진수가 손을 들었다. 야, 일단 진정해.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모두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분노와 허탈감은 가시지 않았다. 장례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두고 형제들은 다시 빈소에 모였다. 김 변호사와 박 팀장도 함께 자리했다. 유언장을 정식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봉투를 열고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본인 박순희는 온전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은 희망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재산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다. 예금, 적금, 주식, 보험금 하나하나 읽혀질 때마다 형제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합계 금액 4억 2,300만 원. 이 전액을 희망복지재단에 기부하며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희망합니다. 첫째,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저소득층 환자 지원. 둘째, 학비가 없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장학금. 셋째, 독거노인 돌봄 사업. 이상으로 유언을 마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빈소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인께서는 마지막까지 자녀분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재산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걸 원치 않으셨고,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이 기부금을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고인의 이름으로 박순희 장학기금을 만들어 어려운 학생들을 돕겠습니다.
형제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부끄러웠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금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돈이었다는 사실이. 은경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다. 수지는 고개를 떨궜다. 진수는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 그 미소가 지금은 너무나 쓸쓸해 보였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자식들이었나요?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꺼냈다. 고인께서 남기신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녀분들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작은 봉투를 진수에게 건넸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다. 진수는 편지를 펼쳐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진수야, 은경아, 민호야, 수진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너희는 많이 놀라 있겠지. 엄마한테 돈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 미안하다. 엄마가 일부러 숨긴 거야. 왜냐하면 엄마는 너희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요양원에서 엄마는 많은 걸 봤단다. 재산 때문에 형제가 원수된 가족, 법정까지 간 자식들, 유산 다툼으로 평생 연락 끊고 사는 사람들. 엄마는 그런 모습을 너희한테서 보고 싶지 않았어. 너희가 돈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엄마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니야.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야.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라고 엄마는 믿었거든. 부디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엄마는 괜찮아.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마이너스 엄마가. 진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다른 형제들도 소리내어 울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어머니를 소홀히 했는지.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형제들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그 울음소리는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밖에서 지켜보던 조문객들도 눈물을 닦았다. 누구도 뭐라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박 팀장은 형제들에게 작은 액자를 건넸다. 이건 저희 재단에서 준비한 감사패입니다. 고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부디 간직해 주세요. 감사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고 박순희님,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이웃을 사랑하신 분. 그 사랑이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희망복지재단 일동. 형제들은 감사패를 받아들었지만 손이 무거웠다. 이게 자랑스러워야 할지 부끄러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발인 시간이 다가왔다. 관이 연구차에 실렸다. 형제들은 뒤를 따랐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가 우리를 시험한 건가? 아니면 정말로 우리를 믿지 못하신 건가?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하지만 그 어떤 생각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결국 남은 건 후회와 죄책감뿐이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아들었다. 작은 함 속에 어머니의 일생이 담겨 있었다. 낙골당의 안치를 마치고 형제들은 마지막 인사를 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너무 늦었다. 어머니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형제들은 각자 흩어졌다. 작별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게 부끄러웠다. 그리고 화가 났다.
어머니에게도 자신들에게도 4억이 넘는 돈. 그 돈은 이제 영원히 그들의 손에 닿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상실은 따로 있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는 것.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말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 그리고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것이 형제들에게 남겨진 진짜 유산이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다. 형제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다. 무언가 무겁고 답답한 기분이 계속 가슴을 짓눌렀다. 장남 진수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자꾸 멍해졌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어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피곤함 때문이 아니었다. 어머니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다. 요양원에 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뵐걸. 전화라도 더 자주 드릴걸. 마지막에 좀 더 따뜻한 말을 해드릴걸. 후회는 끝이 없었다. 집에 돌아와도 마찬가지였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입맛이 없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여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어머니 일 때문에 그래? 응 좀. 그래도 이제 좀 정리가 된 거 아니야? 장례도 잘 치렀고. 그게 아니야. 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아내에게 어머니의 유언 이야기를 했을 때 아내는 깜짝 놀랐다. 4억을 기부했다고?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기고? 응. 전부 복지재단에. 세상에 시어머니가 그런 결정을 하시다니. 우리한테 말이라도 하시지. 그게 문제야. 우리를 믿지 못하셨던 거야. 돈 때문에 싸울까봐.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 판단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우리도 그랬잖아.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이야기 했었잖아. 얼마나 남길까, 어떻게 나눌까 하면서. 진수는 할 말이 없었다. 아내의 말이 맞았다. 그리고 동생분들이랑도 그런 얘기 나눴잖아. 누가 더 받아야 하니, 공평하게 나눠야 하니. 그건 시어머니가 다 아셨을 거야.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신 거겠지. 진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둘째 딸 은경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실수가 나왔다. 손님에게 물건을 잘못 포장해주기도 하고 계산을 틀리기도 했다. 매장 선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경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평소에 안 그러시는데. 아, 아니에요. 죄송해요. 하지만 마음을 추스르기가 힘들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의 문구가 자꾸 떠올랐다. 엄마는 너희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은경은 자신이 부끄러웠다. 어머니가 위독하셨을 때 제일 먼저 걱정한 게 병원비였다. 그리고 유산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어머니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다니.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하소연했다. 여보, 나 진짜 최악의 딸인 것 같아. 왜 그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난 슬픔보다 돈 생각을 더 많이 했어. 얼마나 상속받을까? 우리 빚 갚을 수 있을까?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다. 사실 그도 마찬가지였다. 장모님이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산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랬어.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래도 어머니는 그게 실망스러우셨을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남기신 거잖아.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건
우리를 위한 거였을 수도 있어.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더 미안해.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우리 생각하셨는데 우린. 은경은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줬다. 셋째 아들 민호는 더욱 힘들었다. 어머니의 유언이 공개된 후 아내와 큰 싸움을 했다.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큰 돈을 갖고 계셨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그게 어머니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겠지. 이유? 무슨 이유죠? 우리 지금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데. 대출 이자도 못 갚아서 허덕이는데. 그 돈만 있었어도 우리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어머니도 나름대로 고민 끝에. 고민? 자식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남한테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아내의 말이 점점 거세졌다.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다. 당신도 어머니 편만 들고 우리 가족은 생각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우리의 분유값도 아껴야 하는 판인데 4억을 그냥 기부해버리다니. 이해가 안 가요. 민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솔직히 그도 화가 났다. 어머니가 조금만 나눠주셨어도 자신의 삶이 훨씬 나아졌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웠다. 어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시며 돈을 모으셨다. 그 돈을 자식들에게 주지 않고 기부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우리를 시험하신 걸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를 믿지 못하신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어머니의 편지에 다 써 있었다. 돈 때문에 싸우지 말아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아내는 계속 불만을 토로했고 민호는 그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막내딸 수지는 회사에서 동료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전부 기부하셨대. 헐, 진짜? 얼마나 되는데? 4억 넘게. 4억을? 와, 대단하신데. 근데 수진이 너는 어때? 속상하지 않아? 응, 솔직히 속상해. 나도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그 돈이 있었으면 많이 도움됐을 텐데. 그렇겠다. 근데 어머니가 왜 그러신 거야? 편지에 쓰셨어. 우리가 돈 때문에 싸울까봐 걱정되셨대. 동료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어머니가 너희를 믿지 못하신 거네?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어머니는 우리를 믿지 못하셨을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자식들이었을까? 정답은 아마 후자였을 것이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실 때 자신들은 얼마나 자주 찾아갔던가. 전화는 얼마나 자주 했던가. 명절에도 혼자 두고 왔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어머니가 외로우셨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다. 어느 날 진수는 요양원에서 어머니의 짐을 찾으러 갔다. 방은 이미 비워져 있었지만 옷장 깊숙한 곳에 작은 가방이 남아 있었다. 이거 고인분 거예요. 가져가세요. 요양원 직원이 건네준 가방을 열어보니 낡은 통장 몇 개와 작은 메모장이 들어 있었다. 진수는 메모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2023년 8월 마이너스 진수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기쁘다. 축하 전화드렸는데 바빠서 끊었다. 괜찮아. 바쁜 거 이해해. 2023년 10월 마이너스 은경이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 나중에 문자로 바빠서 못 받았어요. 왔다. 괜찮아. 이해해. 2023년 12월 마이너스 민호 아기 사진 보고 싶다고 했는데 아직 안 보내줬다. 괜찮아. 나중에 보내주겠지.
2024년 2월 마이너스 수진이 설날에도 못 온다고 했다. 회사 일이 있대. 괜찮아. 젊은 애들은 바쁜 거 당연해. 2024년 5월 마이너스 생일인데 아무도 전화 안 했다. 괜찮아. 다들 잊을 수도 있지. 메모는 계속 이어졌다. 하나같이 괜찮아. 이해로 끝났다. 진수는 메모장을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셨다. 자식들의 무심함을, 소홀함을, 무관심을. 그리고 매번 괜찮아라고 쓰며 스스로를 달래셨다. 메모장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2024년 9월 마이너스 애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냥 바쁜 거야. 나도 젊을 때 그랬으니까. 이해해. 괜찮아. 내가 돈 때문에 애들이 싸우는 건 못 참겠어. 그래서 기부하기로 했어. 이게 맞는 거야. 애들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진수는 메모장을 꽉 쥐고 주저앉아 울었다. 요양원 복도 한가운데서 소리내어 울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괜찮지 않으셨잖아요. 외로우셨잖아요. 서운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참으셨어요?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어머니는 이미 떠나셨다. 진수는 메모장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동생들을 불렀다. 다들 모여야 할 것 같아. 어머니가 남기신 게 있어. 며칠 후 형제 넷이 다시 모였다. 장례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분위기는 어색했다. 서로 눈을 마주치기 힘들었다.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요양원에서 어머니 짐 찾아왔는데 이게 있더라. 그는 메모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어머니가 쓰신 일기 같은 거야. 한번 읽어봐. 형제들은 돌아가며 메모장을 읽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졌다. 은경이 제일 먼저 눈물을 터뜨렸다. 어머니, 이렇게 외로우셨구나. 우리가 얼마나 소홀했는지 다 기록하셨네. 민호도 고개를 떨어뜨렸다. 형, 나 정말 최악의 아들이야. 어머니가 아기 사진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난 그냥 잊어버렸어. 수진도 울먹였다. 생일도 챙겨드리지 못했어. 어떻게 어머니 생신을 잊을 수가 있지. 진수는 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다 똑같아. 어머니를 소홀히 한 건. 그리고 어머니는 그걸 다 알고 계셨어. 하지만 한 번도 뭐라 안 하셨어. 그냥 괜찮아라고만 쓰셨지. 형제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 요즘 계속 생각해. 어머니가 우리한테 유산을 안 남기신 게 정말로 우리를 미워해서였을까? 아니면 벌이었을까? 우리가 어머니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은경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 편지에도 쓰셨잖아. 우리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걸 원치 않으셨다고. 그럼 뭐야? 사랑이었던 것 같아.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려고 하신 거. 우리가 서로 원수 되는 걸 막으려고.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미안하네. 어머니는 우릴 생각하셨는데 우린 돈만 생각했으니까.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판단이 맞았던 것 같아. 만약 유산을 남기셨으면 우리 정말 싸웠을 거야. 형제들은 서로의 얼굴을 봤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누가 더 받아야 하니, 누가 더 고생했니, 장남은 더 받아야 하니, 딸도 똑같이 받아야 하니, 틀림없이 그런 얘기 나왔을 거야. 은경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결국엔 법정까지 갔을 수도 있어. 다른 집들처럼. 어머니는 그걸 막으신 거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걸. 진수가 메모장을 다시 펼쳤다. 어머니 마지막 글 보면 애들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라고 쓰셨어. 어머니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신 거야. 형제들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우리 정말 못난 자식들이었어. 어머니한테 받기만 하고 제대로 효도 한 번 못했어. 이제라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진수가 제안했다. 어머니 이름으로 뭔가 하자. 우리가 직접 기부는 못해도 어머니를 기억하는 방법을 찾자. 좋은 생각이야. 뭘 할까? 요양원에 어머니 이름으로 작은 후원을 하면 어떨까? 매달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좋아. 그리고 어머니 생신이랑 기일에는 꼭 모이자. 그때만큼은 어머니 이야기만 하면서. 형제들은 서로 손을 맞잡았다. 이제라도 어머니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이 잃은 것은 너무 컸다. 어머니와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시간, 어머니께 들을 수 있었던 말씀, 어머니와 나눌 수 있었던 사랑. 그 모든 것은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4억이 넘는 유산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 마이너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형제들은 약속을 지켰다. 매달 조금씩 모아 요양원에 후원을 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어머니 생신과 기일에는 빠짐없이 모여 어머니를 추억했다. 희망복지재단에서는 박순희 장학기금으로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어려운 형편에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어느 날 진수는 재단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희 장학금을 받은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도 꼭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박순희 할머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주세요. 진수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덕분에 희망을 갖게 됐어요. 어머니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다. 어머니와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을 소홀히 했던 것. 그 대가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죄책감이었다. 어머니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깨달음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나중은 없다. 형제들은 이제 그 교훈을 배웠다.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 하지만 어머니는 아마 하늘에서 웃고 계실 것이다.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돈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진수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바람이 불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박순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교훈은 영원히 살아남았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함께할 수 있을 때 소중히 여기십시오.